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당분간 중단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틀간 평일을 이어간 끝에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입니다. 이로써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는 즉시 중단됩니다. 헌재는 우선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해 헌법에 따라 임명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헌법소원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대행 측은 후보자를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한 대행의 지명으로 임명 절차가 개시되면서 인사청문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만 지나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본안 사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달 새로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을 중심으로 이틀 연속 평일을 진행했습니다.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이 여러 건 접수됐지만 가처분은 일단 한 건에 대해서만 인용했습니다. 헌재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불과 이틀 앞두고 후임 후보자의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당분간 헌재는 또다시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번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계속해서 차정윤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정지되는 건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 헌법소원 선고 때까지입니다. 재판부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했는데 추후 헌법소원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먼저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가처분이 기각돼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 후보를 임명할 경우 발생할 혼란이 더 크다는 겁니다. 특히 가처분이 기각돼 재판관 2명이 임명됐는데 이후 본안 심리에서 한 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난다면 이미 임명된 재판관 2명에 관여한 결정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심이 늘어날 수 있고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엔 부적격 재판관에 의한 결정이 효력을 갖는 셈이 돼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한 가운데 헌재가 서둘러 본안 헌법소원 사건 결정을 선고하거나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 헌재의 9인 완전체 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되자 총리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후보자 지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국무총리실은 한 줄짜리 짤막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인용으로 한덕수 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8일 만에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헌법소원 본안에 대한 판단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재판관 전원일치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만큼 총리실 내부에선 사실상 종국적 판단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안 판단까지 갈 사안도 아니라며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 철회와 함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헌재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혼란을 틈탄 그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 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거라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도부 역시 불복할 방법도 없다며 본안에서 제대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이 본격 닻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등 새 경선 후보들은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면서도 분열은 곧 패배라며 단합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공정한 선거를 다짐하며 한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4일 당 경선 룰이 확정된 뒤 새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는 누가 최종 대선 후보가 될지는 나중 문제라며 중요한 건 민주당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은 우리 당의 우리 후보들의 기쁨이 아니라 역사적인 책임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 단합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되었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습니다. 또 통 큰 단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7일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캠프는 정책 자문기구인 성장과 통합 출범식을 열고 대선 공약 발굴에 본격 나섰습니다. 또 후원금 모금 시작 하루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여 원을 모두 채우기도 했는데 국방과 K 콘텐츠 등 안보 문화 행보도 예고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AI 분야에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며 이 예비 후보 공약과 결을 같이 했는데 증세 논의로 차별화도 시도했습니다. 캠프 좌장은 친문 핵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맡기는 등 친문 적자 이미지 구축에도 주력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공약을 후순위로 미룬 이재명 예비 후보를 겨냥해 일관성 없는 정책이 가장 좋지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심 공약을 위해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을 방문해 초반 상승세를 노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본격 막을 올렸지만 이재명 독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말 첫 순회 경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 진출자로 후보 8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본 경선 4명에 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들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등 8명을 대선 후보 1차 경선 진출자로 확정했습니다. 경쟁력과 부적합 여부 등을 심사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들은 미디어 데이와 주말 토론회 등을 진행한 뒤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오는 22일 4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2차 경선 후보 4명은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2명으로 추려질 계획인데 다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게 됩니다. 국민의힘 경선 구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갈리는데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은 반탄파, 한동훈, 안철수 등은 찬탄파로 분류됩니다. 탄핵을 사실은 선동한 부분에 있어서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안타깝다. 정치인으로서라면 계엄을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민주주의자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토론의 영역도 아닙니다. 첨예한 입장차 속에서도 자신만이 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에 맞설 적임자라며 반 이재명 구호를 외치는 건 경선 전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들은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을 시작으로 김문수 전 장관, 나경원, 안철수 의원, 유정복 시장까지 오 시장과 회동했고 다른 후보들도 만남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중도 확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던 오 시장의 지지를 받는다면 경선을 넘어 본선까지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거란 판단이 깔린 걸로 풀이됩니다. 오세훈 시장님 가장 첫 말씀은 저와 정치적 스탠스가 가장 비슷하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시장님께서는 그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것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저도 그것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1차 목표는 8명 가운데 절반이 고배를 마시는 1차 경선을 일단 통과하는 겁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된 100% 국민 여론조사 규칙 아래 이른바 빅4에 들기 위한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는 불참했지만 당내 차출론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출마론을 강력히 주장해온 한 현역 의원은 가교 역할을 강조하면서 김문수 전 장관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주장해온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김문수 전 장관 선거 캠프에 전격 합류했습니다. 대선 경선 이후 혹시 모를 김 전 장관과 한대행의 단일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며 자신이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의 이른바 경선 1위 주자와 한대행의 단일화 구상을 보다 구체화한 셈입니다.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은 한대행이 과연 출마할지 의문이라면서도 가능성 자체를 닫아놓진 않았습니다. 경선에는 불참하시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 경선이 끝날 때까지 저희는 열심히 당내 경선에 주력을 하고 그 뒤에 다시 또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다른 유력 주자들은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애초 한대행의 역할이 이번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지금 와서 추대 주장이 나오는 건 얼토당토 않다는 겁니다. 나는 그거 의미 없는 짓이라고 봅니다. 그래 떠드는 사람들은 일부, 극히 일부에 내가 들어오는 게 겁이 날 거예요. 스스로 겁이 나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등 후보들 역시 지금은 한대행이 통상 대응에 집중할 때라거나 부전승은 공정치 못하다며 반대의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당내 의원들에게 몇 차례 주의를 준 당 지도부는 한대행 차출로는 여전히 개별 의원 차원이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 수많은 의원님들의 입을 제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을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한대행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는 건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란 강력한 경쟁자가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 최종 후보가 결정된 뒤 여론 추이가 차출론의 지속일지 아니면 지나간 바람일지 가늠할 주요 잣대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50대 근로자 한 명이 사고 닷새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하 20m 지점에서 발견됐는데 토사불이 많아 1시간 반에 걸친 작업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실종자가 발견됐다고요? 네, 신안산선 붕괴 사고 실종자가 오늘 저녁 8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조대는 앞서 오후 6시 30분쯤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신체 일부를 확인했고 1시간 반 만에 시신을 최종 수습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실종자는 시공사인 포스코 ENC 소속 50대 근로자 A씨로 발견 당시 지하 약 21m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원 40명과 구조견 7두를 투입했는데 A씨 주변에 많은 토사물이 쌓여 있어 수습에 시간이 걸렸던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10분쯤 경기 강명시 일직동에서는 포스코 ENC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복선 전철 지하터널 공사 현장이 상부도로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애초 2명이 고립됐는데 20대 굴착기 기사 1명은 사고 13시간 만에 구조됐고 A씨에 대한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A씨의 경우 사고 직후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다가 사고 발생 1시간여 뒤부터 아예 위치 추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후에 기상 악화와 집안 약화 등으로 수색 작업이 여러 차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최종 브리핑을 통해 실종자 가족들에게 구조 소식을 더 빨리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발견된 만큼 이제 붕괴 지점에 대한 현장 수습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광명시는 사고 수습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 비관세 수단까지 동원해 미국에 맞서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은 중국 코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먼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한 겁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성명을 읽었습니다. 급한 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며 중국이 먼저 협상을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 ball is in China's court. China needs to make a deal with us. We don't have to make a deal with them. What we have, the American consumer. Or to put it another way, they need our money. 또 중국 이외에 70여 개 나라는 모두 미국과 접촉하고 있다며 중국이 특별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구체적인 제안도 내놨고 조만간 관세 협상과 관련한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had more than 15 deals, pieces of paper put on the table, proposals that are actively being considered. We do believe that we can announce some deals very soon.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 대응을 거론하며 미국 농민들에게 버틸 것을 주문했습니다. 집권 1기 때도 중국이 미국 농민들을 잔인하게 대했지만 결국 훌륭한 협상으로 농가에 280억 달러를 지급했다는 겁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 농민에 대한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중 간 관세 전쟁으로 펜타닐과 타이완 등 다른 현안에 대한 대화까지 막혔다며 적어도 1년간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기 힘들 것 같은 분위기라고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최상목 경제부 총리가 다음 주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통상협상에 나섭니다. 미국이 먼저 제안했다고 정부가 밝혔는데요.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대미 협상 대표가 미국으로 향한 날, 미국 재무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통상 등의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최 부총리에게 금융 외환 관련 논의를 넘어 통상 문제를 다루자고 제안한 겁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이르면 다음 주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당국자들과 관세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미국에서 양국 재무통상수장이 한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참석자와 일정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미국은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며 우리나라와 일본, 영국, 호주, 인도 5개국과의 합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가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두르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먼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기준이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라고 압박을 할 용도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선제적으로 더 뭔가 과다한 조건을 제시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이래서 조급한 나라가 제일 먼저 좋은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최 부총리는 섣불리 어떤 약속을 하는 단계는 아니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협상 의제에는 방위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건 아직 명확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단계는 뭐냐면 LNG라든지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무역 균형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미국의 당국자들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또 관심 있는 부분들을 우리랑 어떤 틀에서 협상을 할지에 대한 것을 이제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압박에 한미 협의가 본격화되겠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협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주요 사안은 새 정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금리는 올해 들어 지난 2월 한 차례 인하됐고 현재 연 2.75%입니다.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이 크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환율이 널뛰게 하면서 인하가 부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립니다. 중국계 동영상 앱 틱톡엔 최근 유명 브랜드의 생산 원가를 폭로하는 영상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산 소비재들이 미국의 관세 장벽에 막혔다는 걸 꼬집는 여론전의 성격으로 보기도 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한 땀 한 땀 가방을 만들어내는 가죽 공장. 중국인처럼 보이는 남성이 유창한 영어로 에르메스 명품백의 생산 원가를 폭로합니다. The total cost will be 1,400 USD. But why Hermes will charge you 38,000 USD for one bag? That's because more than 90% of the price is paid for its logo. 또 다른 영상 속 여성도 미국에서 $100 넘는 요가복을 중국에선 $5면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격화된 뒤 중국계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우후 죽순처럼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The biggest factory for Nike shoes in China is called FJF Group. They're located in China, Fujian. 물론 중국 위탁 생산업체나 짝퉁업자들의 틱톡 홍보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값싼 중국산 소비재들이 미국의 관세 장벽에 막혔다는 점을 꼬집는 여론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중국에선 테슬라나 아이폰, 코카콜라 등 미국 상품 불매 운동이 타올랐습니다. 1차 무역 전쟁 때 불티나게 팔렸던 트럼프 변기 소리 다시 등장했고 관세 전쟁 참전컵도 유행입니다. 관세 난타 전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도 국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히거나 미국 수출이 막힌 물건을 대신 내수용으로 사주겠다는 기업들도 나타났습니다. 未来1年内呢，京东也将大规模的采购出口转内销商品，帮助外贸企业快速拓展国内市场。 당국의 내수 부양책과 애국 소비 속에 중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5.4%, 예상 밖 호조였습니다. 4월 상호 관세 발효 전에 몰아서 수출한 것도 한몫했는데 2분기부턴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가 이제 4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예비 등록 후보 11명을 서류 심사를 통해서 8명으로 줄였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제 4강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4강 티켓이 이제 정말 그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데 네. 또 제가 알기로 여기 이제 순위가 아마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제 누가 1위를 했는지 제가 득표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위가 나면 순위는 공개를 순위는 공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2인 결선 컷까지 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새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중간에 드랍을 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드랍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구도에 출렁거리는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근데 저는 뭘 어떻게 보냐면은 이런 지금 경선 구도라면은 사실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100%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하는 여론조사는 한 80% 가까이 당심에 수렴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거는 한 80%가 당원 투표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될 경우 그럼 이게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도 소구력이 가장 있다고 하는 오 시장의 그 중간 이제
드랍은 전 제가 보기에 오히려 다른 분들에게 확산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결국 오 시장을 지지했던 분들은 마음을 속에 지지하겠다는 분들은 결국은 탄핵을 찬성하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계엄엔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있냐면 가장 중요했던 중도를 누가 좀 확장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가장 경쟁력 있어 보이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른바 몰아주기 형태로 가는 이런 선택적 표심 형태로 가는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해 보는 포인트는 이철우 경북지사입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새로운 박정희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게 당원 투표의 성격을 띠다 보니까 TK의 적통성을 갖고 있는 이철우 지사, 그다음에 경북지사죠.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당원 투표에 가까운 이런 부분을 잘 소구한다면은 TK 주류적 통해서의 또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저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얼마큼 선전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4강 판도가 좀 출렁거릴 거라고 예측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우리 그래픽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8명의 진출자 중에서 3강 2중 3약 보통 이렇게들 나누던데 지금 김문수 그리고 한동훈, 홍준표 이게 3강, 그리고 나경원, 안철수 2중 그리고 나머지 3분이 3약 이렇게들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3분은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 결과도 뭐 거의 일관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세훈 시장, 유승민 의원이 빠진 자리에 누가 들어갈 거냐, 이 경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룰이 이게 이제 당원과 그다음에 무당층 100%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앞서 이제 최수영 평론가께서도 그렇게 되면 이제 당원 80% 정도의 결과를 수렴한다.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지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층 사이의 인지도는 나경원 의원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앞서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저 당에서 오래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이제 유승민, 오세훈 두 분이 빠진 그러니까 두 분의 표를 누가 가져가느냐, 누가 흡수하느냐, 이 경쟁도 또 한편으로 있거든요. 그 경쟁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 분명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두 분의 경쟁을 많이 점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당심 위주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반영이 된다면 나경원 후보가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후보들 간의 캠페인을 전 유익 있게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나경원 후보가 얼마 전에 드럼통에 들어가가지고 뭐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글쎄요, 그게 강성 지지층들한테는 어떻게 비쳤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여론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거든요. 대선 후보가 하는 퍼포먼스 치고는 너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좀 거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잇따라서 이제 AI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AI 관련된 공약과 비교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특히 당심 차원에서 나경원 후보에게 인지도에서 뒤져 있는 건 맞지만 최근의 퍼포먼스는 더 낫다. 그런 면에서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될지 좀 단언키 어려운데 아마 두 분은 경쟁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4강 진출에 티켓 하나를 놓고 또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대선 유력 주자 중에 한 명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오심 확보 경쟁도 치열한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오세훈 시장이 USB도 줬다고 하던데 그 내용 보셨습니까? 약자와의 동행은 그건 우리가 동의하는 거고 서민 자제들을 위한 교육 정책은 그건 더더욱 동의하는 거고. 서울시의 이런 훌륭한 정책을 오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저도 매우 안심이 됩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아버지의 마음의 보수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강조한 것이고 그래서 저 나경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오세훈 시장님 가장 첫 말씀은 저와 정치적 스탠스가 가장 비슷하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중도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세훈 시장의 손을 좀 계속 잡으려고 하는 이 구애를 계속 하는 이유가 이제 중도층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는 모습인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의 표심을 누가 흡수할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대선이라는 거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선은 정말 그 말하자면 참여자들, 그러니까 경선은 지지자들의 최대 참여가 관건이지만 대선 본선은 관전자들의 최대 동원이 그건 또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도의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그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는 대권에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제까지 중도라는 분들이 처음서부터 김대중을 지지했고 김영삼을 지지했고 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만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진영 정치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 시장의 이제 낙마를 굉장히 좀 아쉬워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는 경쟁력에 대해서 그걸 내가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실 말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 당내 지금 경선 과정을 보면 오심이 중심이 된 그런 지금 약간 그런 지금 상황인데 네.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 시장의 표가 그러면 기계적으로 내가 줄 테니까 20%씩 나눠 가지십시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민심을 이게 사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민심을 가져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심이 이걸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분산되느니 차라리 가장 오 시장과 가까운 사람에게 전략적 지지를 보내주자라고 했을 경우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유리할 가능성이 가장 있어 보이고 그러지 않고 그냥 분산이 된다면 이게 의미 없어지죠. 왜냐하면 전부 나눠갖기 형태가 되니까. 그러나 오 시장의 정치 지향점은 뚜렷하게 중도 성향이었고 외연 확장에 방점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라면 저는 가장 큰 수혜자는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가 전 냉정하게 보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일까요? 한동훈 전 대표는 오 시장과 어제 오늘 만나질 않았거든요. 네. 나머지 후보들은 이제 전부 이제 오 시장 구애를 하는 찾아갔었고. 거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오 시장과 지지층이 거의 겹치는 상황이에요. 굳이 그렇다면 이렇게 만나서 시너지를 낼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독자 행보를 하면서 본인의 전략적 차별화를 꾀하는 게 선거 캠페인에 경선 캠페인에 도움이 됐다. 저는 그렇게 사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박 의원께서도 그렇게 보시나요? 아까 이제 아니 저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을 만나러 저렇게 후보들이 이른바 이제 오심 경쟁을 하는 거 지극히 이제 이 경선 상황에서 당연한 모습이라고 보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안 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제일 먼저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지층이 겹친다는 거는 그만큼 오 시장을 지지했던 그 표심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은데 공을 들이고 성의를 보이고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던 그 지지할 때 그런 어떤 기대 이걸 나에게 보내주시라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의외로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대구 갔죠 대신. 물론 이제 뭐 앞으로도 이제 오 시장하고 만날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조율 중이라고 이제. 다른 후보들처럼 저렇게 우 몰려가서 그 줄 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좀 차별화된 형태의 만남을 갖겠다. 근데 이런 전략적인 보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뭐 안 만날 것 같지는 않은데. 글쎄요, 제가 어쨌든 한동훈 대표한테 조언을 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가장 먼저 오 시장을 만나는 게 가장 효과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만나러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약간은 의외였고 저도 이제 말씀하셨던 거에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심을 정하는 데 있어서 내 표가 사표가 되길 바라지 않거든요. 그러면 가급적 될 사람 쪽으로 가자. 이게 심리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그러니까 오 시장을 지지했던 성향의 표심 중에 그 표심이 향할 향배 중에 가장 될 만한 사람은 한동훈 후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후보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정치 성향이나 그 당내의 포지션이 비슷했던 안철수 후보 뭐 이런 순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탄핵에 강하게 반대했던 뭐 나경원 후보, 홍준표 후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 시장을 지지했던 성향의 그런 그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선뜻 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1차 경선의 이제 관전 포인트 하나를 짚어본다면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윤석열 탄핵 찬반 입장이 이제 이게 주목을 받고 있던데 벌써부터 반탄 후보들의 연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시나요? 반탄파의 합종 연행 가능성? 예. 근데 탄핵 반대파가 사실 지금 주류잖아요. 사실 지금 보면은 그 오세훈 안철수 후보를 아까 오세훈 부선 빠졌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후보를 빼고는 전부가 사실 찬탄이죠. 근데 여기서 미묘하게 갈리는 건 홍준표 시장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탄핵 찬성에는 또 약간 미묘한 스탠스를 보이면서 이제 자꾸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이제 또 그런 이제 과거 절연에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묘한데 그러니까 저는 구도 자체가 실제로 프레임이 지금 나눠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이 오 시장을 지지했던 분들이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새 형성을 놓고 보면 여기가 조금 밀리거든요.
우리가 왜 그 과정에서 일단 두 가지죠. 보수 정당의 리빌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단 탄핵 찬성파에다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으면서 당신들이 새로운 보수의 비전을 한번 내봐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그때 국회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한 수혜를 좀 볼 수 있겠지만 탄핵 반대파가 지금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좀 강한 좀 세를 형성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매일매일은 하지만 일주 단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캠페인은 매우 부정적이거든요. 국민의힘의 흥행 열기에 오히려 이게 자극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조금 말하자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이게 구도가 성립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이 부분들은 아마 후보들도 결코 이 부분을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가르는 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박 의원님. 뭐 탄핵 찬반으로 논쟁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이미 지난 일이고 오히려 굉장히 퇴행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뚜렷한 탄핵 반대 입장에서 탄핵 찬성하는 후보와 그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싶지는 않아 할 거다. 그런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저에 도착해서 했던 메시지, 뭐 이기고 돌아왔다, 5년 하나 3년 하나 갔다. 이게 사실은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보기에도 뭐랄까요, 좀 왜 저런 얘기를 할까라는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금 경선 상황에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발언입니다. 때문에 기존에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꽤 거리를 두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고 또 유정복 그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도 윤 대통령이 거취에 대해서 좀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만큼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경선 끝나면 바로 본선인데 본선 가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탈당 얘기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 더 나아가서는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때문에 이 반탄파의 입지가 그렇게 이 파면이 된 이후에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는 넓지 않습니다. 때문에 가급적 그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1차 관문이 끝난 이후에 탈락한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가지고 서로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죠. 오히려 1차 컷오프가 좀 끝난 후에 그렇죠. 네. 김문수 나경원 후보도요. 뭐 연금 계약 집회 때도 그렇고 또 이 청년들 만나서 햄버거 회동도 같이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뭐 출마 권유했다 이런 사실 또 밝히기도 했었지만 확실히 요즘 또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약간 거리를 두는 것처럼 좀 느껴집니다. 미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총선은 회고형 투표 혹은 이제 징벌형 투표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당의 실정이라든가 여당의 정책, 여당의 성과를 이제 우리가 그 국민들이 이제 표로 심판하는 행위니까. 근데 대선은 약간 징벌적 투표 형태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당에서 야당으로 가는 이제 정권 교체나 정권 연장이냐 이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런 속성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전망형 투표 혹은 비전형 투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5년을 더 맡길 수 있느냐, 이 국가를 5년을 더 운영할 수 있느냐. 더더군다나 지금은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낙마한 지금 그런 선거입니다. 이런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지금 이걸 가지고 논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꺼내는 순간 조지 레이코프가 얘기했나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그 얘기처럼 이게 코끼리만 생각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 저는 이 부분은 넘어가야 돼요. 정말 이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현실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지금 4인 컷이 지나고 결선 투표에 갈 단계가 되면 TV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서로에게 물을 것 같습니다. TV 토론 되면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후보 간의 논쟁과 공박이 이루어지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4인에서 2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저는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윤 전 대통령의 거리두기 여부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뭐 여전히 한덕수 차출론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이 한대행 추대에 앞장섰던 박수영 의원이요 김문수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를 1등을 만들어서 그 가교 역할을 담당하겠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나중에? 글쎄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분간 어쨌든 한대행 얘기를 좀 당에서 꺼내지 말자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국민의힘의 지금 경선 상황에는 전략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 국민의힘 후보들을 굉장히 왜소하게 만들고 국민의힘 경선이 예선 같은 느낌이잖아요. 거기서 1등 해도 그 다음 단계가 남아있다. 사실 오세훈 시장이 이제 중도에 갑작스럽게 그만둔 거나
또 유승민 의원 불출마가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영향을 좀 미쳤을 거라고 보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그 한덕수 총리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여론조사 흐름에서도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의 지금 경선 후보 모두를 밀어내고 보수층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덕수 총리하고 단일화를 궁극적으로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아직 본인이 출마할지가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있고 또 출마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본선에 갔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이 사실상 2인자였고 또 내란 동조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 총리가 나가는 게 과연 이게 보수층한테 전력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그게 이제 미지수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반해서 지금 국민의힘 당내의 일부는 너무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우선은 자기 후보를 튼튼하게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외연확장 차원에서 뭐 한덕수 총리든 아니면 다른 어떤 후보든 연대하는 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자체 후보를 선출하기도 전에 밖에서 어쨌든 후보를 세우는데도 관심이 많다면 그래서 일종의 이제 해당형이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거는 성사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지금 국민의힘의 이 본선 전략으로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추대론도 나오지만 대권 주자들의 견제도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대행은 뭐 오늘도 좀 침묵을 했습니다. 오히려 대정부 질문도 건너뛰고 호남 출신이잖아요. 광주도 갔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지방 일정을 놓고 보면은 사실상 대선 행보의 행보를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명확하게 이게 대선 행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민생을 탐방하고 관세 전쟁에 따른 뭐 자동차 업계를 가고 이 지역 현안을 듣는다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이건 분명한 일정 기획에 따른 행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대행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지금 몸집도 불리고 에너지도 키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대행이 충분히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출마론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걸 피해서 이제 경선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경선에서는 실제 끝났는데 경선에서 이제 제가 올림픽을 비유한다면 올림픽에서 이미 그 금메달 딴 사람이 이번에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은 세계 기록 보유자가 있다고 이 세계 기록 보유자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다시 한번 겨뤄서 해야 당신이 진정한 세계 챔피언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동의가 쉽겠습니까? 제가 쉽게 비유를 들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자강론이 우선했어야 된다. 지금 뭐 박 의원님 지적이 굉장히 뼈아픈 것은 자강론이 우선된 다음에 단일화가 전략적 단일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원래 있었던 팀에서 있었던 후보와 이쪽에서 단일화를 하려는 후보가 지지율이 엇비슷하거나 사실 상위에 있어야 돼요. 2002년도 노무현 정봉준 단일화 모델이 그랬습니다. 그런 것과 이쪽과 이쪽의 지지층이 겹치지 않는 상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겹쳐서 단일화가 됐을 때 지지층의 70%가 이동하는 이른바 화학적 결합이 있어야만 이걸 우리가 전략적 단일화라고 하고 승리에 가까이 가는 요인이 됩니다. 근데 지지층도 겹쳐요. 자, 이런 측면은 굉장히 정무적으로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경선 출발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밖에서 보기에 국민의힘의 허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어서 이건 조금 지도부가 좀 제대로 좀 관리를 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만약에 내가 경선 나가겠다 아니면 나중에라도 뭐 그런 어떤 식으로라도 의지를 밝히는 순간 총리직을 사퇴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최근에 이제 행보가 사실상의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죠. 본인도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출마운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권한대행으로서 지위는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저거 도리가 아니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책임자 역할도 수행하지만 지금 48일 남은 조기 대선의 공정한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저렇게 출마 대상자로 거론이 되고 일부에서 추대론이 일어나고 근데 본인은 그에 대해서 선을 긋거나 경계하는 게 아니고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정치적 중립성에도 위배될 뿐더러 저분이 이제 평생 공무원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 직업윤리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출마 의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직을 내려놓으시고 만약 본인이 출마 의사가 없다면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근데 여론조사에 계속 등장하고 일각에서 추대론이 나오고 그런데 국회 대정부질의도 출석을 안 하면서 지방의 뭐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이게 다 대선 행보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매지 말라 그랬는데 한덕수 총리 최근의 행보는 일부러 각근을 찾아가지고 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빨리 직을 그만둬야지 본인이 평생 그 공무원을 해왔던 그 직업윤리 차원에 봤을 때도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점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대행에 대한 출마론 이 언급 자체가 사실은 뭐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는 정치적으로 논쟁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구여권의 절박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구도를 타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선이 불리할 때는 판을 흔들어야 합니다. 큰 스윙하는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스윙 전략이 사실은 한덕수 대행이 맞는 건데 이것을 제가 일부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정교하게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게 오히려 사실 당의 어떤 내분을 부추길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도 이걸 제가 보기에 1, 2주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조기 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게 6월 3일 조기 대선 일이고 만약에 이제 나오려면은 한 달 전인 5월 4일인가요? 4일까지는 이제 사퇴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진행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결과가 앞으로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과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저는 굉장히 지금 한덕수 총리가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헌재에 의해서 뭐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극적인 권한 행사, 현상 유지 차원에 여기에 그쳐야 되는데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려다 제동이 걸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부러 도발적으로 그걸 임명함으로써 이제 보수층의 시선을 일거에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내지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정해놓은 인사를 실행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이후의 정치 행보에 디딤돌을 삼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비판을 받기에 저는 충분한 그런 행보였다고 보고요. 관세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을 아예 회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급적 미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48일 남은 대행 체제가 장기적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이 관세 협상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은 그야말로 이 모든 한미 간의 현안을 이 테이블로 갖고 와서 한 번에 협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포괄적인 딜을 하겠다는 건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그 의도가 도사리고 있는지조차 지금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서둘러서 마치 미국과의 이런 그 관세 전쟁에 있어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대선으로 가겠다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면 대단히 저는 위험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민감한 협상 내용을 미국하고 불가피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면 국회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독단적으로 이거를 협상을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이거는 나라 팔아가지고 본인이 입신양명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을 나중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협상 서두르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민감한 내용은 국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국회 동의를 받는 관세 전쟁에서 우리의 입장과 미국의 협상 카드에 대해서 국회 중요한 부분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죠. 왜냐하면 지금 대행의 신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해서 추진해도 선출직 권력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또 국회 동의를 받는다면 그 자체로 탄탄한 또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협상 테이블에도 임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저는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그 이른바 인용 결정 내리는 건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적법한 행사를 했냐는 법률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에 국회의장이라든가 민변 변호사가 낸 거는 사실은 청구인의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을 왜 그 나중에 이것으로 인한 상실감이 더 크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인용을 냈는데 저는 본안 판단을 좀 기다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했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대행에게도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으로서 본인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본안 판단까지 가봐야 될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정부의 자격이 없는 국회의장과 민변 변호사가 했다고 이걸 그냥 그대로 가처분을 인용해버린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본안 판단이 저는 대통령 선거 이후로 가면은 차기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은 좀 헌재가 본안 판단을 좀 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헌재도 오늘 뭐 권한이 있다 없다 그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아니죠. 있는지 없는지 그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안 판단으로 가겠다는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취지였죠. 네, 취지였는데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뭐 당분간 7인 체제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이제 오늘부터 나흘간 충청권의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후보입니다.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통해서 오늘 이제 처음 한 자리에 모였는데 여기는 이제 분위기가 좀 한 목소리로 단합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워낙에 앞서 있기 때문에 이 경선이 뭔가 이렇게 흥미진진한 경선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결과가 어느 정도 보이는. 중간에 이제 경선 룰로 인해서 또 김두관 후보 같은 분이 중도 포기하는 약간의 진통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어떤 룰로 해도 결과는 다 예상되는 거여서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어떤 이슈로 어떤 차별성을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크게 이제 과거 2017년도에 그 조기 대선 경선 때 당시에 문재인 대세론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희정, 뭐 이재명 이런 후보들이 각자 나름의 어떤 고유한 색깔과 비전을 가지고서 굉장히 치열한 경선을 치렀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워낙 대세론이 이제 압도적이다 보니까 경선 자체가 그렇게 흥미진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후보들 간에 저마다 조금씩 차별화를 기하기 위해서 오늘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증세론을 들고 나오기도 했고 또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이런 걸 이제 차별화된 포인트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르게 진행될 것 같고 아무래도 비전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 둘러싼 이제 경쟁이 위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대체로 지금 뭐 김경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도 경선에는 임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거라는 걸 전제로 그 뒤에 어쨌든 이번 대선이 지난 뒤에 뭐 당에서의 입지, 그다음에 본인들의 각자의 정치 전망, 그에 따른 어쨌든 뭐 그 어떤 포스트를 이번 경선을 통해서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7년 당시 이제 대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이제 세게 붙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존재감이 부각이 됐고 지금 오늘날까지 이제 이런 위치에 올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반면에 2021년을 돌아보자면 그때는 워낙 세게 붙어서 똑같이 세게 붙었는데 그때는 이낙연 전 대표가 당시에 탈당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트라우마가 있는 건 사실인데 자 근데 되돌이켜 보면은 2017년의 상황은 지금과 똑같았어요. 그때도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었고 지금도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완전 국민 경선제를 했어요. 그래서 안희정 그 이재명 후보가 당시 20%가 넘는 정말 그 말하자면 돌풍을 일으키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지방의 변방에서 그냥 중앙으로 일거에 진입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디까지 따지고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좀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이번에 경선 룰을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도 근데 동일해버렸어요. 김동연, 김경수. 근데 왜 이랬을까? 김경수 전 지사는 착한 2등 하겠다. 지금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각도 안 세우고 차기를 도모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김동연 지사는 대안 2등을 노리는 겁니다. 자기는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결이 달라요. 그래서 각도 좀 세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2등 경쟁이 흥미진진해 보이는데 어쨌든 사실은 조금 더 2017년 모델로 갔으면 조금 더 흥미진진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그냥 조기 등극이 민주당의 안정성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정권 교체도 쉬워 보이니까 민주당 주류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좀 산무 경쟁이 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김동연 모두 포스트 이재명을 노릴 텐데 그 방법론은 두 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가는 길이. 글쎄요, 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2등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비슷한 것 같고요. 다만 서 있는 위치가 좀 다르죠. 이제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번 그 대선 경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내년에 한 번 더 경기지사직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경남지사를 임기를 중도에 하차한 적이 있기 때문에 경남지사 도전 가능성도 있고 당권 도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뭐 두 분 다 차기일 텐데요. 그런 면에서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이제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전체적으로 후보들 간에 이렇게 차별성이 크지 않은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된 이유도 지금 이 조기 대선이 주어진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도와는 다르게 같은 이제 대통령 탄핵이긴 하지만은 탄핵의 사유가 다르잖아요. 지금 뭐 비상계엄, 내란 그렇다 보니까는 내란 종식이 아직 안 됐다. 내란 종식을 위해서라도 당내에서부터 굳건한 단합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그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생각이 굳건해서 더더욱 후보들로 하여금 뭔가 치열한 경선 이런 거보다는 뭔가 이게 정책 경쟁 중심의 그런 시너지를 내는 경선을 치르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4강 경쟁, 그리고 민주당은 착한 2등 경쟁,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주십시오.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는 대정부 질문만 하기로 의사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하여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대정부 질문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편만을 들어 이 결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것이면 도대체 당정은 왜 버렸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을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내각 공식과 하위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각 공동정당으로서 대선을 하신다고 합니다. 공식으로 사과하시고 협력을 하시도록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다음은 강원 홍천 행성 영월 평창 출신의 국민의힘 유상범 나와주셔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좀 막아주세요. 이상범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저 마무리 빼고 좀 하시죠. 진행합시다. 전남 진도 맹골수도 해역에 세월호가 가라앉은 지 꼭 11년이 됐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올해도 사고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을 열고 먼저 떠난 그리운 아이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경기 안산에서 4시간, 목포에서 100길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슬픔의 바다. 세월호를 집어삼킨 맹골수도 해역에는 노란 부표만 외로이 떠 있습니다. 아빠 소리 들리냐? 아빠는 매일 보고 싶어 죽겠다. 참사 11주기를 맞아 유가족들은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11년째도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얘들아,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오늘은 울지 않겠다며 애써 담담해보려 노력했지만 금세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 선상 추모식에는 단원고 희생자 가족 27명을 포함해 4.16 재단 관계자와 지인 등 7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그리운 아들, 딸들을 위해 차디찬 바다에 띄운 국화 한 송이. 4월에 떠난 아이들에게 분홍 벚꽃도 건네봅니다. 안 해주려고 해도 목소리는 생각이 안 나. 이제 다시 이별을 고하고 육지로 돌아가야 할 시간. 아직도 믿기지 않는 참사에 지난 11년의 세월은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2014년도 2월 달에 가족여행 갔던 거 생각나지? 참 그게 마지막 여행이 될지 누가 알았겠냐. 그래서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재미나게 놀고 올 거예요. 사라질 때 너무 못 놀아줘서 미안하다. 녹슬고 낡은 세월호가 세워진 목포 신항에서도 참사 11주기 기억식이 엄수됐습니다. 세월호 가족과 함께 이태원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도 참석해 슬픔과 위로를 나눴습니다. 우리 가족 곁을 떠난 지도 멸하고도 한 해째 또 그날이 되었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슬프고 가슴이 저려. 우리 호진이 보내고 평택에 있는 추모공원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11번째 맞는 슬픔의 봄, 세월호 참사 11주기. 전국 곳곳에서 하늘의 별이 된 이들을 위해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하루였습니다. YTN의 노선일입니다. 네, 이렇게 세월호 11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전남 진도 팽목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유족과 추모객들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한마음으로 바랐습니다. 이어서 나현호 기자입니다. 빨간 등대에 리본이 나부끼는 방파제가 모처럼 사람들의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아이들은 국화를 놓고 난간에 리본을 달며 11년 전 안타깝게 쓰러져간 이들을 기립니다. 이곳 팽목항은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유해를 수습한 곳이면서 가족들이 하염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던 곳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방파제 옆에는 세월호 팽목기억관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르면 당장 대답할 것만 같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방명록에는 잊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위로의 글이 가득합니다. 저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많이 아팠고 무거웠습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기념해 전국 곳곳에서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참사에서 살아남은 단원고 생존 학생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돌아오지 못한 것에 아직도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다시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다짐했건만 매번 반복되는 참사에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참사처럼 또 다른 비슷한 비극들이 반복되는 걸 보며 우리가 아직 멈춰서 있는 건 아닌가 자책하게 됩니다. 2014년 4월 16일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교실에는 추모객 발길이 이어집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아이들의 공연도 이루어집니다. 순직교사 유가족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매번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드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계절을 돌고 돌아 11번째 봄이 됐지만 유가족과 시민 모두에게 깊이 박힌 그날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순직교사와 소방관, 의사자를 추모하는 기억식이 국립대전현충원 순직공무원 묘역에서 열렸습니다. 유가족 등 참석자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참배와 헌화를 하고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교사 11명이 순직했고 사고 수습에 투입된 헬기가 추락해 숨진 소방관 5명과 승객 탈출을 도운 사실이 확인된 의사자 3명이 현충원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은 부동산 분양 사업을 진행하다가 계약자들로부터 무더기 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자신의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광주에서 체포한 뒤 용인으로 압송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생긴 과다한 채무와 민사 형사고소가 들어오는 상황이 힘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말 부부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A씨는 광주에서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분양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 임대형 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 계약자는 사기 분양을 의심하면서 3천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협동조합 준비위에 요구했습니다. 결국 60명 이상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준비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사업 실패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였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평소 가족과의 불화나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없던 것으로 파악했는데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 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카페 사장을 막무가내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는 안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카페 앞에서 50대 남성이 주인의 멱살을 잡고 길거리로 끌어냅니다. 아무리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어댑니다. 분을 못 이긴 듯 드러눕기까지 합니다. 이번엔 다른 6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주인을 위협합니다. 얼굴을 밀쳐버리기도 합니다. 이들이 카페 주인을 폭행하고 위협한 건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는 안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마감 시간이니 테이크아웃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린 거보다 칼이 더 무서웠죠, 솔직히. 그 후부터는 사실 엄청난 많은 생각이 안 나요. 형제 사이인 이들은 경찰에서 영업 종료가 가까우니 매장에선 음료를 마실 수 없다는 설명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카페 근처 이웃에게 난데없는 폭행을 당한 주인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찔리는 꿈, 아이가 찔리는 꿈 계속 이것만 꾸고 있는 거예요. 입원하라는데 어떻게 입원을 해요? 자영업이고 그다음에 생업인데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경찰은 피해 주인에게 긴급 112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안전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형제를 폭행과 특수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경찰이 늦은 밤 길가에 세워진 테슬라 전기 픽업 트럭을 망가뜨린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권준수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길거리를 걸으며 담배를 피우던 남성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러다 옆에 있던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세게 찹니다. 피해를 본 차량은 고가의 테슬라 전기 픽업 트럭입니다. 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병원 측은 파손 사실을 알게 된 뒤 경찰에 신고했는데 남성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체포하는 대로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외투를 입은 남성이 앞사람 가방에서 무언가를 슬쩍 꺼냅니다. 출퇴근 시간대를 노려 현금 30만 원을 훔친 모습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은 전과만 12차례 있는 소매치기범으로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또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한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경찰과 함께 줄을 맞춰 서 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 지역에서 법원이 명도 집행에 나섰습니다. 일부 철거민이 반발해 마찰이 빚어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아리 텍사스촌이 있는 서울 성북구 신월곡 일대는 재작년부터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10시간의 대치 끝에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내란 사태의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 확보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벽에 막혔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호처 전 공관과 경호처 사무실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장이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아선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건은 내란 사태 핵심 증거로 꼽혀온 비화폰 서버 확보 여부였지만 이번에도 영장 집행은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앞선 압수수색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군사와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막아선 겁니다. 경호처의 경우 비화폰 서버 기록을 포함한 일부 자료를 이미 제출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미 제출 방식과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김성훈 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틈을 노려 윤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려던 경찰 계획은 일단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수단은 이와 동시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CCTV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역시 대통령실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전 장관이 쓰던 비화폰 서버나 대통령 안전가옥 CCTV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3차례에 걸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화폰으로 연락했거나 안가에 출입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영장을 되돌려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특수단 내부에선 혐의 사실을 확인하려 신청한 영장을 정황만 가지고 반려하는 게 맞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향해 일각에선 이미지 변신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 프레임을 경계하며 현안보다는 정책과 비전에 몰두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의 입에선 최근 현안 언급이 부쩍 줄었습니다. 대신 겸손을 강조하며 AI와 K 이니셔티브 등 국정운영 청사진을 설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번 선거가 그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이다 발언으로 대표되던 과거와는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은 피하고 인터뷰나 대담에선 국정 철학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밀턴 프리드만 선택할 자유 그거 한 것밖에 안 읽었잖아요.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자리 그 말하기 참 그렇고 하여튼 자유의 이름으로 사실 자유와 방치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노타이로 크림, 베이지 계열 니트를 입은 모습도 부드러운 이재명 이미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예비 후보 측은 YTN에 어대명 프레임 속 오만한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을 차단하고 윤 전 대통령의 과오를 잘 짚는 것보단 새로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기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예비 후보는 국민의힘 쪽에서 불거지는 이른바 반-이재명 빅텐트론에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는데 이 역시 본선을 대비해 경선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두고 속도 조절에 나서는 등 대선 전국 속 신중론이 힘을 얻는 기류가 엿보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의 이 같은 정중동 행보는 극에 달한 사회 갈등의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공개한 뒤로 정치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공포증을 빗댄 건데 민주당은 나 의원이 극우 프레임을 그대로 실어나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나경원 의원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직접 드럼통 안에 들어간 사진과 함께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드럼통이 공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보통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민주당은 나 의원이 악의적 조작 프레임을 유포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드럼통은 일부 강성보수 커뮤니티에서 이 예비 후보를 비꼬아 부르는 상징물이라며 공당의 대선 주자가 극우 프레임의 확대 재생산에 동참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나 의원 측과 극우 커뮤니티 사이의 연계가 의심된다며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단순한 게시를 넘어 일베 콘텐츠의 공식적 활용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악의적 조작 프레임을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나 의원은 드럼통이 대체 이 예비 후보에게 어떤 의미길래 이렇게들 긁힌 건지 모르겠다고 비꼬았습니다. 많은 국민이 이 예비 후보의 잔인한 면모와 주변에 석연치 않은 죽음을 두고 공포 정치를 우려하는 게 사실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드럼통이 아닌 국민의 꿈을 실현해주는 드림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야권 인사들을 영연백에 담아 처리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영연백 패러디로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민주당은 검찰의 윤 전 대통령 수사가 미흡하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두고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며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려면 증거를 대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다현 기자입니다. 사흘에 걸쳐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유린하는 검찰을 두둔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내란 공범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럼 즉시항고로 다퉜어야죠. 즉시항고가 일주일 동안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에 박 장관은 구속 취소를 다툴 수단이 즉시항고만 있는 건 아니라면서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의 내란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관 보고 내란의 공범이라 하시려면 내란의 공범이라는 증거를 대십시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논란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한 게 아니라 임명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궤변이라고 날을 세웠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을 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박 장관은 내용을 잘 모른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대선 전초전격이었던 사흘간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충돌과 대치가 거듭되면서 의정 갈등이나 연금 개혁 등 민생 현안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회에선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거짓말 논란도 뒤따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회 탄핵 청문회에 출석한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바꾼 적 있느냐는 민주당 의원 질의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심칩 바꾼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5분 만에 답변 내용과 배치되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2024년 12월 7일 날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 폴드 6로 바꿨다는 SK텔레콤의 답변이에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최 부총리는 그제야 고장이 나서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바꾼 날짜가 기억이 안 났고 위증할 의도는 없었다며 오해를 불러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 건 맞습니다만 핸드폰 기기를 과거 거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요, 여기서? 최 부총리는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지목한 계엄 예비비 확보 지시 문건은 나중에야 열어봤고 무시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하려고 노력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뜻을 존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임자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슷한 사유로 직무가 정지됐던 한덕수 대행 탄핵이 이미 기각되지 않았느냐며 재탕, 삼탕, 스토킹 탄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사 청문회를 마치더라도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는 못할 사안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논란이 됐던 미국 국채 투자는 포트폴리오 추천을 받아 한 것이고 환율 변동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 직후 여러 정부 인사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건 증거인멸 아니냐며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제2결을 벼르고 있습니다. YTN 9입니다.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넘게 팔 수 없도록 한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가 20년 만에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 회의를 열고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 개선 등 혁신 금융 서비스 96건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넘게 팔 수 없도록 하는 규제는 지난 2005년 이후 2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이 비율이 33에서 75%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삼부토건 조사와 관련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번 달 삼부토건 조사를 끝내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느냐고 묻자 저렇게 답한 겁니다. 이 원장은 이어 삼부토건에 대한 금감원 조사의 적정성 자체가 감사원 감사나 특검을 포함해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YG와 노시환의 투타에 걸친 활약을 앞세워 3연승을 달렸습니다. 한화는 선발 YG가 6회까지 2실점으로 호투하고 노시환이 4회 2점, 8회 석점짜리 홈런을 터뜨리며 SSG의 10대4로 승리했습니다. 선두 LG도 선발 임찬규가 역시 6회까지 2실점으로 잘 던지고 타선에선 박동원이 2런과 3런포를 날리며 삼성을 12대2로 완파했습니다. KT는 선발 오원석이 6회까지 안타 1개만 맞고 무실점 피칭을 펼치며 기아의 3대0으로 승리하고 2위까지 올라섰고 반지가 7회까지 2실점으로 호투한 롯데는 키움의 6대4로 승리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2 부천이 K리그1 제주를 물리치고 코리아컵 16강에 올랐습니다. 부천은 홈에서 열린 대회 32강전에서 후반 40분 이의형의 결승골을 앞세워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K리그1 선두 대전은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임덕근의 결승골을 앞세워 K3 리그 강릉 시민축구단의 2대1로 힘겹게 승리했습니다. 광주와 수원FC, 대구 등도 3부 리그 팀을 누르고 나란히 16강에 올랐습니다. 탁구협 회장 시절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사과했습니다. 유승민 회장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린 종목 단체장 간담회 인사말에서 불미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게 돼 유감이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런 규정 등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건 실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후원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 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 회장을 포함한 전 현직 임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제법 따뜻하게 느껴졌는데요. 내일은 날이 더 따뜻해집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14도로 아침 공기도 많이 부드러워지겠고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함을 넘어 다소 덥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남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약하게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상공을 지나는 황사의 영향으로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광주 15도, 부산 14도로 오늘보다 7도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 27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도 구름만 많은 가운데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말 낮부터는 점차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